TV 지킴이. 오늘의 선생님은 제목 없음에 아픈 손가락 김재원 선생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이거 두고 예, 갔던가요? 유일하게 다른 건 다 놓고 가도 이걸로 가져갔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요. 오늘은 꼭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두고 해도 될까요? 옆에 이렇게 두고. 뭐 그래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이제 우리 제목 없음 TV가 우리 김지현 쌤에게 어떤 사이즈인지를 알게 됐기 때문에 근데 진짜 제가 이거 깜빡하고 집에 가가지고 다시 갔다 올까? 고민도 오셨어야죠. 현금만 이빠이 챙겨가지고. 예. 지금 난리 났습니다. 엠빵맨으로. 예. 자, 그래서 오늘 제작진이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만 드라마 원경에 대해서 지금 우리 제작진 그 PD 중에 그 와이프가 지금 원경에 되게 빠져 있나 봐요. 재밌게 사실적으로 풀어주실 선생님 누가 있느냐? 당연히 우리 학교는 김재원 선생님이 있지 않느냐? 우리 제목 없으면 119 아닙니까? 119. 네. 네, 그렇죠. 뭐 땜빵이나 땜빵이라니요, 선생님. 스케줄이 비거나 그러면 저는 언제든지 오해입니다요? 진짜. 자, 일단 제가 드라마 원경에 대해서 전혀 지금 드라마도 못 봤고 배경이 어딘지도 모르고. 태종 이방원의 와이프입니다. 그러면 이성계의 며느리. 이성계 며느리죠. 아주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 욕망도 많았었던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한쪽 측면에서는 좀 욕심쟁이로. 벌써 스토리가 일단 재밌습니다. 사실 그 이방원이나 이성계 입장에서 그려진 드라마는 꽤 있었는데 며느리의 시선으로 이거를 푼다. 그렇죠. 새로운 시각입니다. 드라마 원경 좀 파고 들어가기 전에 가계도부터 쭉 한번 보고 설명을 하고 한번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시가를 먼저 이렇게 보면은 이성계가 있겠죠. 이성계 아들이 이방원. 근데 이방원밖에 모르겠어. 이 부부가 원경왕후입니다. 이 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세종입니다. 세종이 이제 왕이 되는 거죠. 근데 원경왕후의 집안 자체도 요렇게만 딱 놓고 보면 시집 잘 갔네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원래 원경왕후와 이방원이 결혼했을 때는 조선이 생기기 전이에요. 요 시절이 이제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고려적 전통이 아직 많이 남아있을 때입니다. 여성의 권위라고 하는 게 조선시대보다 고려시대가 뭐 높았다고 하기보다는 좀 달랐다고 표현하는 게 더 맞을 텐데 조금 다른 어떤 여성의 어떤 집안에서의 어떤 권위, 그 다음 사회에서의 어떤 권위 좀 있었구나. 그 전통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조선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조금 갈등도 하고 그랬었던 거죠. 근데 요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 이방원과 원경왕후가 결혼을 하는데 이렇게만 놓고 보면은 집안 되게 좋은 데로 시집 갔다. 원경왕후 좀 딸리워 보이잖아. 원경왕후의 집안은요 여흥민 씨입니다. 여흥민 씨? 여흥민 씨는 고려 중기 때부터 엄청난 집안입니다. 그 족벌 가문이라고 그러나요? 족벌 가문. 권문세족이라고 보통 부르죠. 비웃는 거 아니고요. 족벌 가문? 족벌 가문. 권문세족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권문세족. 권문 집안이라는 게 뭐예요? 권세가 있는 집안. 이건 세가 가문이 세다라는 소리입니다. 둘 다. 이 여흥민 시인의 집안이 권문이기도 하고 세족이기도 했을 정도로 엄청난 집안입니다. 좀 꼈던. 방구가 아니라 똥 쌌다 좀. 저기. 아니요, 방구로 부족해서. 진짜로 방구로 부족하다 싶을 정도로 잘 나가는 집이에요. 할아버지가 민지, 아버지가 민재예요. 다 과거급제한 사람이고 과거급제뿐만 아니라 그냥 좋은 직책은 다 갖다 병조참반 다 합니다. 엄청난 권문세족 가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가문이 이성계가 이제 막 저기 변방에서 개경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무렵에 이제 막 이름 정도 들어본 이성계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이 친구 누구지? 그 외구 소탕했던 그 친구. 우리 제목 없어 처음에 김재원 쌤 섭외할 때 김재원?
이랬는데 이제는 지금은 그렇죠. 김재원 하면 모르는 사람이 예, 없죠. 이런 느낌이군요. 저한테는 거의 위화도 해군이라고 봐요. 예, 감사합니다. 예. 이거 대단한 집안이네. 그럴 때쯤에 이성계네 집안이랑 엮이기 시작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방원이 이 무렵에 이성계네 집안에서 아들들 중에서 처음으로 과거급제를 해요. 조선시대 왕 중에 유일한 과거급제자. 이제 여기는 권문세족이지만 어떤 그런 무력을 갖고 있거나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이쪽은 무력을 갖고 있는 거죠. 군사를 갖고 있고 네. 장군이고. 잘 만났네. 그렇죠. 그래서 이 영민 시인의 집안의 민재가 이성계랑 짝짝꿍을 해서 민재라면 네. 원경왕후의 아빠입니까? 아빠입니다. 민지는 할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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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부라고 쓰면 될 거를 왜? 예. 할아버지란 말을 더 좋아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두 집안이 결합이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딱 놓고 보면은 사실 이 시절만 놓고 딱 보면은 그럼 안 딸리지. 영민 씨가 안 딸립니다. 안 딸리죠. 네. 오히려 이쪽에서 약간 기우는 집안일 수도 맞습니다. 이제 막 개경으로 넘어오는 시기고. 집이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이방원은 좀 높이 봤었던 것 같아요, 민재가. 그렇지. 왜냐면 과거에 급제까지 했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둘을 결혼을 시킵니다. 이성계 입장에서는 이 이방원의 그 처가가 개경에 자리 잡는데 엄청난 도움을 주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려 시대에는 사실 지금도 좀 그렇지 않아요. 서울에 모든 것이 몰려 있고 좀 이렇게 수도권 네. 집중 현상이 있죠. 네. 예. 이땐 더 심합니다. 개경에 있느냐, 개경 밖에 있느냐가 거의 신분의 차이로 느껴질 정도로 개경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야 고려에서 나 이제 방구 좀 낀다. 요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였거든요. 고려 수도가 개경이지. 지금까지 그럼 여기 그냥 변방 이야기한 줄 아셨나요? 아니요. 저는 이게 순간 그러면 서울은 이렇게 생각했구나. 그럼 이성계가 천도한 거예요? 그렇죠. 예. 진짜요? 나 이거 처음 알았지? 평소에 이거 엄청난 그 지식을 자랑하시는 아니요. 수박 겉핥기니까. 근데 이때 그것도 되게 중요해요. 원래 그 고려의 전통은 이건 사실 조선 중기 정도까지도 이 전통이 유지되거든요. 지금은 시집 간다 그러잖아요. 이때까지 더 어울리는 표현은 장가 간답니다. 왜 그러냐면 결혼하면은 장인 집에 살아요. 대릴 사위? 그런 전통이 있었던 거죠. 예. 그런 전통이 있다 보니까 고려 시대는 뭐 계속 그러지는 않는데 한 10년 가까이 보통 처가살이를 합니다. 사위가? 네. 그러니까 이방원은 사실 영민신의 집안에서 10년 가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16살에 장가 갔으면 네. 26살까지는 네. 처가 때 밥을 먹은 거네. 근데 이방원 같은 경우에는 10년까지는 안 있고, 왜냐하면 이제 중간에 위화도 해군 이후에 조선 건국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나오게 되긴 하지만 그래도 처가살이의 기억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가끔씩 처가살이에 대한 기억을 할 때 굉장히 좋았었던 기억에 대해서 회상을 합니다. 잘 먹였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족벌 가문인데. 네, 아닙니다. 비우는 거 절대 아니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요때 원경왕후랑 이방원 사이에서 낳은 아들들이 있잖아요. 양녕대군이라든지. 그렇죠. 중요한 게 양녕대군입니다. 양녕대군 같은 경우에는 잠시만요, 쌤. 이 둘은 어떻게 만나게 된 거예요? 누가요? 이 둘은? 집안과 집안이죠, 이때는. 요렇게 뭔가 그냥 사랑이라기보다는. 근데 둘은 진짜 사랑했어. 사랑과 전쟁을 함께 해요. 질투도 서로 엄청나고요. 근데 어떤 정말 문제? 뜨겁게 사랑합니다. 지금의 재수 씨처럼. 저는 미치죠. 왜? 저 너무 좋아서. 예. 너무 좋아서. 예. 네. 왜 그러냐면 낳은 자녀 숫자만 봐도 나와요. 빨리 죽은 아들들까지 다 포함하면은 8남 4녀입니다. 둘 사이에 낳은 자녀가. 그러면 16살, 원경왕후가 18살에 결혼했으니까 12명이면 와. 제 기억으로 마지막 자녀가 40대 이후예요. 그때까지도 뜨겁게 사랑합니다. 엄청납니다. 근데 이제 첫째가 양녕이잖아요. 양녕대군. 물론 앞에 아들들이 죽었습니다. 네. 일찍 죽긴 했습니다만 양녕? 충녕이 있잖아요. 충녕? 충녕이 이제 세종이 되는 거죠. 네. 양녕대군이 첫째인데 이 첫째는 원경왕후의 집에서 자랍니다.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원경왕후에게는 4명의 남동생이 있어요. 이 4명의 남동생과 양녕 사이에 관계가
왜? 남자잖아. 아니요. 진짜 이뻐했다고. 어떻게. 관계로. 아니, 관계라고 하니까. 예. 관계라는 표현이 굉장히. 예. 예. 양녕대군의 외삼촌들이 양녕을 엄청 예뻐했습니다. 왕이 될 사람이. 물론 근데 이 시절에는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겠지만 왜냐하면 이방원 자체가 사실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이성계 아들은 이 오남이 있습니다. 딸은 없었어요? 딸도 있어요. 이방원이 여동생이나 누나들도 다 죽여요? 아닙니다. 이방원은 그렇게까지 다 죽이지 않아요. 형들 다 죽이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거를 이야기해 드릴 거예요, 지금. 왜냐면 그때 원경왕후가 엄청나게 활약을 합니다. 지금 이제 요거부터 좀 정리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리고 양녕대군과 원경왕후의 동생들, 외삼촌과의 관계가 너무 좋아? 굉장히 좋았던 게 나중에 문제가 돼요. 요거는 기억해 놓으셨다가 뒤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계에게는 5째가 있었다 그랬죠. 남자가 그러니까 왕자가 5명인 거예요. 네. 이방원은 몇 번째예요? 5째고요. 그럼 형들 4명을 다 친 거야?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거 잠깐만요. 예. 화낸 거 아니에요. 지금 짜증났죠? 화는 화는 아니지만 짜증났죠? 자, 그럼 하나 더 그려야 됩니다. 이성계에게는 향처와 경처가 있습니다. 향처는 본처? 그렇죠. 네. 이때는 사실 본처라는 개념을 고려시대니까 본처라는 개념을 잘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일부 다처제가 다처제. 공식적으로 허용이 돼요. 그럴 때는 사실 본처라는 개념보다는 그냥 부인이 여러 명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려시대로 태어나고 싶어 했구나. 제가요? 네? 그런 말씀. 근데 조선은 일부 왕도요. 네. 일부 일처제입니다. 그럼 이성계가 그걸 바꾼 거네? 아니요. 조선은 망할 때까지 일부 일처제가 아니 그러니까 네. 이성계는 일부 다처제에서 살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제 얘기가 틀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무조건 아니요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이성계가 바꾼 게 맞네요. 맞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네. 일부 일처 다첩제가 조선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본부인이라는 표현을 방금 쓰셨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첩인 거죠. 그런데 이때는 돌아다니는 데마다 부인을 두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향처, 이게 고향에 있는 처, 경처는 개경에 있는 처. 그렇게 해서 이제 두 부인이 있었던 거고, 향처 아래 왕자가 5명, 경처 아래 둘이 있습니다. 첫째는 빨리 죽고요. 경처 아래 있었던 둘 중에서도 강씨거든요, 경처가. 이 강씨의 막내 아들을 왕으로 앉히려고 세자 책봉을 해버려요.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왜냐면 말로 하는 것보다는 좀 그려가면 계속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향처에는 아들이 5명, 네. 여기 경처에는 2명이 있는데 이 막내한테 지금 그렇죠. 왕자를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세자 책봉을 공식적으로 합니다. 이성계가? 네. 그럼 이방원은 누구 쪽에 있었던 거예요? 향처의 오남이 이방원이야. 와. 그럼 경처가 이게 좀 셌나 보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향처 쪽에 있었던 이쪽, 특히나 이방원 같은 경우에는 피를 너무 많이 봤어요.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세워지는 과정에서 총봉주를 죽이잖아요. 근데 그 위에 형들도 같이 했을 거 아니야? 이 위의 형들 같은 경우에는 고려 왕실과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도대체 이성계는 새로운 나라를 언제쯤 생각했을까? 처음부터 새로운 나라를 강하게 생각했다면 아들들을 고려 왕실과 연결을 시켰을까? 뭐 이런 의심들이 조금 있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정도전이 네. 계속 이성계를 설득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정도전이 조선을 설계하고 그것도 맞는 얘기죠. 그런데 고려라고 하는 나라의 이성계라는 사람은 고려라고 하는 나라의 마지막 왕입니다. 조선의 1대 왕이지만 고려의 마지막 왕이 이성계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성계가 결국은 고려의 마지막 왕에게 무왕, 아니면 우왕, 공민왕, 공양왕. 공양왕. 네네. 네. 마지막 왕에게 양위를 받고 양위를 받았어요? 양위를 받고 고려라고 하는 나라 이름을 그대로 쓰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흔히 얘기하는 이제 신흥 유신들 네. 그걸 못 이겨서 이름까지 바꾸고 천도까지 하게 되는 건데 원래는 그러면 고려로 즉위한 거예요? 그렇죠. 고려의 마지막 왕으로 즉위를 하면 되죠. 아니 그러면 마지막 왕이 이성계여야지 왜 공양왕으로 했을까? 근데 이제 조선 건국 그거로 이게 되는 거니까. 근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고려의 왕으로서 고려라고 하는 나라의 이름을 바꾼 거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성계는 고려라고 하는 나라의 왕신과 그렇죠, 미련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지. 고려의 신하로부터 시작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새로운 나라가 됐잖아요. 그러면 고려 이전에 고려 왕실과 연결되어 있는 왕자들 안 혹은 되지, 그러면. 피를 너무 많이 본 왕자들, 이런 왕자들을 놓기에 조금 힘들었었던 게 일단 1번. 세상을 바꿨으니까. 그렇죠. 그게 1번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정도전의 입김이 분명히 조금은 들어갔을 겁니다. 정도전 같은 경우에는 생각하는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의 상이 분명한 사람이었어요. 신흥 유신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이제 이런 나라를 만들자. 고려가 왜 망했지? 고려는 이래서 망했어. 이런 고려의 예전에 안 좋았었던 것들을 싹 다 뜯어 고치고 토지제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악습들을 바꿔가지고 새로운 나라로 가야 되는데, 생각을 해봤더니 그러려면 신흥 유신들의 힘이 어느 정도 더 성장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기에는 이방원 정도로 큰, 이미 나이가 어느 정도 들고 머리에 든 것도 많은 왕자가 차기 왕이 되면 이 드라이브를 걸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 나이가 지금 이방원이 몇 살 정도? 이방원 이미 20대가 넘었죠. 과거급제 하고 나서도 한참 뒤니까. 그러면 이게 새로운 나라를 바꾸기 위한 정도전 입장에서는 힘든 거죠. 힘들지. 예.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어렸었던 막내를 안 치고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 성리학자들의 나라로 하나씩 좀 개혁을 해볼까?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질문 드리는데, 고려는 불교를 숭상했죠. 불교만큼이나 유교도 중요하게 생각했던 나라는 맞습니다. 국교는 없었어요? 고려의 국교? 고려의 국교라고 할 수 있는 게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불교로 왕실의 행사를 진행하거나. 근데 그렇게 따지면 불교가 더 훨씬 더 인정을 받았던 그건 맞죠. 하지만 과거 시험은 유교로 치고요. 그러면 이게 뭐 고려 시대에서 조선으로 들어오면서 유교로 한꺼번에 바뀐 건 아니네요. 굉장히 중요한. 세상이 그렇게 빠르게 급변하기는 힘들죠. 이미 서서히 고려 말기 때부터 좀 이렇게 문화로 흡수되고 있었네요. 맞습니다. 그거를 정도전이 아예 성리학만 베이스로 빡 놓고 한 나라를 만들자라고 했었던 게 이제 조선이었었던 거죠. 그냥 해석을 해보자면 정도전이 아무리 꼬셔도 사실 이성계 입장에서 막내가 안 이쁜데 막내한테 주려고 했겠어요. 이방원이랑 위에는 생사고락을 같이 했잖아. 근데 정도전에 꼬셨을 때 허락을 했다는 건 이성계 입장에서도 막내 아들이 너무 이뻤던 것도 있었을 거예요, 분명. 이방원이가 내 자식이기는 한데 굉장히 포악하고 지금까지 쭉 해왔었던 걸로 보면 배다른 자식이잖아요, 어쨌든. 그렇지. 배다른 형제잖아요. 배다른 형제 얘네 둘을 가만히 둘까?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따지면 이방원한테 줬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이렇게 형제들 간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면 오히려 막내한테 주면 안 되는 거 아니었느냐. 차라리 깔끔하게 향처의 첫째한테 줬으면 깔끔하지 않았을 텐데. 향처의 첫째한테. 이게 그렇게 왕이 되는 사람이 사실 정종이 되는 거거든요. 첫째는 죽었고 둘째가 정종이 되는 건데. 일찍 죽잖아요. 정종이요? 아니요, 정종은 일찍 죽지 않습니다. 첫째가 일찍 죽고 정종은 조금 유약해요. 태세잖아요. 네네. 그러면 정종이 오래 있어요, 왕위를? 이거 계속 딴 데로 새는데 괜찮지? 원경 이야기 거의 못했거든요. 괜찮습니까? 기다리세요. 예, 괜찮습니까? 저희 채널 특징 아시면서. 예, 그렇죠. 태종이 결국은 2차 왕자의 난을 성공한 다음에 왕위에 앉은 다음에는 조선에는요 왕이 3명이에요. 나 처음 듣는 얘기가 무지하게 많네. 왜냐하면 이성계도 살아있어요. 형도 살아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는 태상왕, 왕은 상왕, 형은 이제 상왕, 그리고 본인은 왕. 자, 잠시만,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런데 선생님, 이성계가 왕위를 정종한테 그럼 언제 물려줍니까? 1차 왕자의 난이 끝난 다음에. 이방원은 그러면 1차 왕자의 난 때 이방원이 그럼 죽입니까, 누구를? 이방원이 1차 왕자의 난 때 죽인 사람은 정도전과 경처의 두 아들입니다. 왜 죽였지? 왕위를 저쪽에서 받으니까 세자를 절로 받았으니까. 그럼 이성계가 가만히 있나? 배다르지만 엄마잖아. 그렇죠. 그 장면부터 시작하더라고요, 이 드라마가. 빡쳐서 가요. 이성계가 고향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함흥 차사란 말이 맞습니다. 나오는구나. 함흥으로 가버리고 둘째 아들을 올리는 거죠. 그게 이제 정종이 되는
야, 그렇게 되는구나. 명목상 첫째는 죽었으니까 정종이 첫째예요. 예. 그래서 정종으로 올리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그때 네. 또 2차의 왕자 난을 2차 왕자의 난은 넷째 형이었었던 방간이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1차는 이방원이 했고 네. 2차는 방간이 한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 정종이 왕이 된 다음에 네. 사실상 1차 왕자의 난을 추진했었던 건 이방원이잖아요. 네. 이방원은 뭐를 할 거야? 라는 이야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당연히. 아니, 영민신의 집안, 그러니까 원경왕후 입장에서도 당신이 다 했는데 당신은 뭐 해요? 라고 물어보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방원이 족보를 꼬아버려요. 어떻게 꼬우냐면 뭐 빠른 생인가? 아니요. 이방원이 둘째 형의 아들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직계가 되네? 네. 그래서 말이 많았어요. 뭐냐면 원래는 네. 이 다음에 정종 다음에 왕이 하고 싶으면 왕세제가 돼야 돼요. 동생.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정종의 형의 아들로 들어가서 왕세자가 됩니다. 아니 그럼 종종이 그걸 받아줬어? 어떻게 해요? 죽인다니까? 죽인다고까지는 안 했지만 힘을 다 갖고 있는 건 이방원인데. 그럼 방간이 가만히 있어? 그래서 일으키는 게 2차 왕자의 난인 겁니다. 너 다섯째잖아. 내가 넷째인데 네가 왜 왕세자야? 그럼 2차 왕자에 나는 방간이 방원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럼 셋째는 누구야? 셋째는 여기서 그렇게 큰 역할은 하진 않아요. 그냥 그 조용한 네네네네. 친구구나. 네네네. 사실은 이방원이 역할을 많이 했고 방간도 군사를 갖고 있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 사이가 으르렁대기는 했습니다만 으르렁대. 네, 근데 방간이 치고 올 줄은 몰랐던 거죠. 그러면 2차 왕자의 난 때 방원이 방간을 죽여버리는구나. 죽이지는 않아요? 못 삽니다. 그래도 형제지간이라. 동복 형제잖아요. 엄마가 같으니까. 근데 이 모든 과정에 이 원경왕후가 다 역할을 합니다. 자, 드디어 원경 왕후가 등장을 했습니다. 예. 일단 1차 왕자의 난이 일어나게 된 배경은 세자 책봉의 문제도 있지만 세자 책봉 이후에 정도전과 이성계가 결정하게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왕자들이 갖고 있는 사병을 혁파하겠다라고 합니다. 못 가지게 하는 거예요? 원래는 고려 시대에는 왕자들도 마찬가지고요. 나머지 뭐 저기 외곽에 있는 방구조 동네에서 방구 좀 낀다 하는 사람들은 사병이라는 걸 갖고 있을 수 있어요. 용병들을 이렇게. 네, 각자 집안에 사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혁파해 버린다. 우선적으로 혁파할 거는 왕자들의 사병을 혁파하겠다. 위에서 바꾸면 밑에서도 뭐 할 말 없는 당연하죠. 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했었던 게 이방원을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이방원이 갖고 있는 사병이 과연 가만히 있을까? 지금 세자 책봉에 밀렸던 것만으로도 굉장히 뭔가 눈이 돌아 있을 텐데 이걸 빠르게 어떻게든 정리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이 왕자들의 사병을 뺐습니다. 그 병기를 다 뺏어버려요. 이때 이제 1차 왕자의 나라로 쭉 가는 길에 이 군 장비를 이 조금만 빨리 얘기해주면 안 돼요? 너무 듣고 싶잖아요. 사람이 빨리 듣고 싶잖아요. 군 장비를 얻다가 숨겨놨었어요. 원경왕후가? 원경왕후. 어머. 어디다 숨겨놨냐면 이 동생들의 집에다가 숨겨놓습니다. 야, 요거 보소 스토리가. 생각을 해놓은 거죠. 결국은 우리가 난을 일으킬 텐데 그때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군 장비가 필요하다. 근데 이걸 지금 싹 다 뺏어가고 있는데 이걸 어디다가 숨겨놓지? 했을 때 떠올린 게 동생들의 집이었습니다. 왜냐면 첫째 동생이랑 둘째 동생이 민무구 민무질이거든요. 이 두 동생이 고려부터 조선 때까지도 계속 대장군, 장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군 장비가 있는 게 어색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걷다가 숨겨놓습니다. 그럴 때 1차 왕자의 난이 벌어지게 되고 1차 왕자의 난이 딱 벌어질 때 숨겨놨던 군 장비를 주면서 입고 나가세요. 라고 했던 거죠. 근데 이 에피소드가 야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정사에? 실록에도 나와 있고요. 그 원경화가 왜
대단하냐면 일단 세종의 엄마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세종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노래를 많이 만들어요. 세종은 작곡 작사도 합니다. 용비어천가. 이야. 왜 그러냐면 용비어천가에는 자기로부터 6대조, 조선 왕실의 6대조부터 해가지고 쭉 내려오는 우리 왕가가 이렇게 해서 우리 건국했어 라고 하는 걸 노래로 만든 거거든요. 언제 왜 6대조야? 그래서 육룡이 나르샤. 아니 그러니까 왜 6도제냐고 6대조냐고요. 잠깐 요즘 충령이 있잖아요. 네. 1, 2, 3개밖에 안 올라가잖아. 그 위에를 다 줘요. 이성계 아빠 네, 쪽도 무슨 종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줍니다. 그럼 그쪽은 다 고려 아닌데? 되게 중요한 말씀이신데 원래 그렇게 되면 원래 나라가 만들어지면 나라의 정체성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 정체성을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는 원래부터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이었어 라고 하는 걸 노래로 만들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6대 조서부터 우리는 정말 뛰어난 집안이고 조선이라는 나라를 만들 준비가 이미 끝났었고 이성계 이전부터 우리는 이런 집안이야 라고 하는 걸 노래로 만드는 거예요. 만든 게 용비어천가다. 용비어천가인데 거기에 원경호가 등장합니다. 우리 엄마 짱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우리 엄마 짱이야 하면은 사람들이 받아들입니까? 그때 조선시대 관료들이 그걸 받아들이겠냐고요. 그런데 실록에도 나와 있고 이미 이 세종 시절에 고위 관료로 있었던 사람들은 원경호가 실제로 조선이 건국될 때 역할을 했다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그 노래 가사에 들어가는데 반대를 못합니다. 뭐라고요? 들어갔는데요? 도태평이라고 하는 노래도 조선 왕조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적어놓은 건데 성모를 흠모하시고 이게 이제 원경왕후예요. 성모를 흠모하시고 천사같이 유정하시와 우리 왕가에 들어오셔서 덕으로서 행하심에 이 나라를 주름 잡아 다스리시었도다. 이런 식으로. 아니 이 정도면 거의 엄마가 나라를 세운 것처럼 뭐 이모나 이런 얘기는 없죠? 당연하죠. 유일한 여성입니다. 1차 왕자의 난이 그렇게 해서 성공을 했을 때 와이프가 얼마나 이뻤겠어요. 그러니까 그 집안 자체도 어마어마하게 이쁘고 그다음에 지금 처남들이 무기 숨겨준 걸로 싹 처리된 거잖아요. 여흥이 장난 아니었겠는데요? 네. 여흥이요? 네. 왕자의 난 1차 끝나고 나서 여흥을 즐기기. 그런데 이와 비슷한 일이 2차 왕자 난 때도 일어납니다. 2차 왕자의 난 때는 그 넷째 형이죠. 바로 위에 형인 이 방간이 먼저 치고 나온 거예요. 아니 근데 그때는 1차 왕자의 난 때는 하고 나서 이성계가 함흥으로 갔다면서요. 1차 왕자의 난 때 난이 생기기 전에 이성계가 군 장비라든지 사병을 다 혁파시켰잖아요. 그런데 원경왕후가 동생들이 대장군이고 장군이니까 장비를 숨겨놨잖아요. 그런데 그 1차 왕자의 난 때 대장군 동생들이 줘가지고 이방원이 1차 왕자의 난에 성공했잖아요. 근데 방간이 2차 왕자의 난을 어떻게 이러냐는 거지. 장비도 없고 사병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거야말로 완전히 반란인 거죠. 그렇게 할 수 없는데 한 거예요. 한 거니까. 그래서 사실 2차 왕자의 난은 싸움은 치열합니다. 근데 대규모 전투는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사병 혁파가 되어 있고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무기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크지 못합니다. 그러면 더 치열한데 오히려. 그렇죠. 오야. 잠깐만 끊어갈게요. 오야. 너 화장실로 갔다. 그게 왜 그러냐면 2차 왕자의 난이 일어났다. 방간이 치고 온다라는 거를 딱 들었을 때 이방원은 사실 주저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남아있는 이야기만 놓고 보면은 그냥 내려놨던 것 같아요. 와, 형까지 라는 생각으로. 그래서 내려놓고 있는데 잠깐 저 좀 보실래요? 라고 원경왕후가 데리고 들어가요, 방에. 데리고 들어가서 갑옷을 입혀줍니다. 와, 대박이네. 나가서 싸우라고. 이거는 정리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된다. 가슴 아플지라도 정리를 해라. 하고 갑옷을 입혀줬다. 그래서 이 조선 초기 기록들의 원경허 관련된 이야기들을 보면은 이 일화가 계속 나와요. 갑옷을 직접 입혀줬다. 그거는 이방원을 민 거예요. 이거 안 하면 정리 안 하면 큰일 난다고. 그래서 나갔는데 이방원이 탔던 말만 피가 묻은 채로 집으로 돌아와요. 이방원만 살았다는 건가? 이방원만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이방원이 타고 나갔던 말만 돌아왔다니까요. 이방원이 타고 나갔던 말만 피가 묻은 채로 돌아와요. 저는 이방원이 그 피가 묻은 말을 타고 돌아온 줄 알았어요. 이방원은 없고 그럼 죽었다고 생각하지. 죽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 말을 원경하고 타나? 이야,
그 말을 타지는 않는데 다들 졌구나, 끝났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원경왕후만 내가 옷을 갖춰 입고 나도 나가서 싸우겠다 하고 나갑니다. 직접. 옆에서 엄청 말리는데도 싸우러 나가는 길에 소식을 듣습니다. 이겼다. 이겼다. 우와, 나 지금 소름 돋았어. 근데 이 정도면은 사실 태종이 왕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사람 한 사람만 꼽으라 그러면 원경왕후 아닙니까? 야, 이방원은 지금 럭키네. 이게 사실 그 측천무가 될 수도 있었는데 춘천무. 조선 유일의 여왕자가 여왕이 될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 성리학은 결코 그것을 그러니까 허락하진 않지만 원경하고 뚜껑만 열었으면 이방원도 쳐내고 둘 사이는 굉장히 끈적해요. 예, 근데 굉장히 끈적합니다. 많이 싸우기도 했다고 하니까 와, 어마무시한 분이셨네. 네. 굉장한 그 호걸이죠, 호걸.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역할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태종이 그렇게 해가지고 왕이 되고 이방원이 태종이 되고 난 다음에 민씨를 그 여흥민씨 원경왕후를 정비로 봉하는 책문이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할 거면 그냥 제가 볼게요. 예. 요겁니다. 요걸 한번 읽어보시면 정빈민 씨를 정비로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왕세자였잖아요, 태종이. 네. 이방원이. 그러면 왕세의 빈이 되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정빈입니다. 와, 야, 진짜 골 때린다. 그래서 정빈 민씨였다가 정비가 되는 거죠. 진짜 칭찬 일색이에요. 기록들이. 태도도 얌전하고 성년이 되어서도 일찍 뭐 덕을 나타내었고 능히 계책을 결단하여 갑옷을 끌어서 정사의 공을 도와 이루었다. 요게 딱 이 얘기거든요. 이게 태종이 이방원이 이방원이 와이프한테 정비로 봉하면서 이런 걸 하는 여보 거예요. 고생했어. 너 정빈 민씨는 이렇게 예전부터 그랬었고 능히 계책을 결단하여 갑옷을 끌어서 정사의 공을 도와 이루었다. 젖은 손이 애처로워 살며시. 자, 이제 비가 됐습니다. 비가 되고요. 아까 그렇게 칭찬을 엄청나게 했었던 게 태종 1년 1월 기사인데 태종 1년 6월 기사에 6개월밖에 안 됐는데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런 기사 제목이 있습니다. 임금이 가까이 한 궁인을 힐문한 정비전에 시녀 환관을 내치다 라는 제목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게 이제 내용이거든요. 저도 한번 해석을 한번 해석 한번 해보십시오. 임금이 가까이 한 궁인 무슨 신녀인가? 궁녀입니다. 힐문한, 그러니까 뭐라고 한 거지? 그렇죠. 태종이 지금 와이프의 시녀 환관을 맞아요. 내쫓은 겁니다. 내쫓은 거네? 미다시를 잘 뽑았는데 기사가 한 번에 따가야겠어. 근데 조선왕조실록 미다시 뽑는 거 이게 제목 뽑는 거 보면 굉장히 잘 뽑습니다. 야, 이거 한 번에 다 이해되잖아. 이거는 사실 사람마다 해석하는 게 다를 수 있어요. 남아있는 기록으로만 놓고 봤을 때 여색이 좀 세요. 왕이니까. 여색이 강합니다. 왜냐면 또 아이도 많이 나왔고. 근데 역대 왕들 중에 탑3 안에 들어요? 아니 탑1이에요. 후궁 숫자로 놓고 보면 탑1. 후궁이 몇 명? 이게 정식으로 한 후궁은 8명인가 9명인가 그렇고 기록되지 않은 자들도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6개월 만에 벌어진 일이거든요. 방금 이 내용이 뭐냐면 원경왕후 입장에서 엄청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렇지. 왜냐하면 원경왕후를 모시던 궁녀를 내쫓은 거잖아. 내쫓은 게 아니라 꼬시려고 했는데 둘이 눈이 맞았는데 태종이랑 심지어 이 궁녀는요 원래 민가에 있을 때부터 모시던 궁녀입니다. 그러니까 왕후가 되기 전부터. 원경왕후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그래서 원경왕후가 궁인을 힐문을 한 거죠. 근데 그 이야기를 태종이 듣고 야 이씨 다 내쫓아. 이럴 거면 나 다 안 봐. 싹 내쫓아. 라고 내쫓은 겁니다. 그리고 다시 부르지 않았을까? 다시 불렀어요. 그죠? 중국의 양귀비를 얻기 위해서 아들의 와이프잖아요, 왕귀비가. 근데 절로 보내버리잖아. 몰라요, 저는. 그래요? 근데 이게 태종 1년 6월 기사거든요. 그로부터 6개월 뒤에 굉장히 또 흥미로운 기사가 하나 떠요. 제목 한번 받아들이나 설마?
미다시가 뭐죠? 예조의 역대 왕조의 빈첩 제도를 상고하게 하다. 지금 예조가 일단 뭔지 모르겠고. 예조는 이제 그 예법을 다루는 부서입니다. 부서. 아. 뭔지 아시겠어요? 아빠가 했던 일부 일처를 그걸 없앨 수는 없고 첩제도를 다시. 일부 일처 다첩제라는 거는 있는데 네. 원경화가 그걸 계속 막았던 거예요. 첩을 못 들이게. 여보. 하지만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자리까지 여보를 왔는데 너만큼은 안 돼. 안 되지. 내가 얼마나 나 조강지처야? 나 눈 도는 거 순식간이야. 이거 막았던 거예요. 아. 그래서 첩을 못 들이게. 태종이 예. 예조 애들을 불러다 놓고 옛날부터 있던 건데. 있던 거 자료 조사해와. 뭐 중국에 어디는 첩을 몇 명 뒀고 예전에 있었던 다른 나라들은 첩을 어떻게 했는지 조사를 해와. 여보, 이거 봐봐. 그렇죠. 여보, 내가 지금 그랬더니 신하들이 실제로 조사를 해서 이렇게 알려줍니다. 신등이 삼가상고하건대 제후는 한 번 장가드는데 군여를 얻고 9명을 둘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나라에 장가들면 다른 두 나라에서 인첩을 보내니 모두 조카나 동생을 따라가게 하며 경대부, 그러니까 조금 높은 관직자들은 1처 2첩이며 선비는 1처 1첩이니 후계의 자손을 넓히고 오히려 이것이 음란함을 막는 까닭입니다. 그러니까 왕은 9명까지는 괜찮다. 왕자를 또 둬야 되니까 아들을 낳아야 되니까 이것이 타당하다. 오히려 음란함을 막는 거다라고 올려준 거죠. 그래도 안 된다고 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계속 갈등합니다. 계속 갈등을 하다가 아예 원경왕후 보는 앞에서 결혼식까지 올리려고. 그 궁녀랑 딸은 첩이랑 딸은 후궁을 들이면서 권씨라고 그래 너랑 나랑은 이제 이판사판이야. 내가 결혼식도 할 거야. 진짜 사랑과 전쟁이네. 결혼식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 원경왕후 성격에 가만 안 있을 것 같은데. 계속 뭐라 그러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비의 투기가 더욱 심해져 가니까 내가 걱정돼서 이거 어떻게든 내가 기운을 한번 잡아야겠다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원경하고 돕니다. 결혼식까지 한다고?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감께서는 어찌하여 예전의 뜻을 잊으셨습니까? 그렇지. 제가 상감과 더불어 함께 어려움을 지키고 같이 화란을 겪어 국가를 차지하여 싸운데 함께 이거 사실 군무. 같이 한 거잖아. 이제 나를 잊음이 어찌 여기에 이르렀습니까? 어떻게 됐어? 태종이 결혼식은 하지 않습니다. 대신 결혼은 합니다. 드리긴 드리는 거야. 드리긴 드리고 결혼식은 안 된다. 하지 않는 걸로. 서로 어떻게 좀 반반. 근데 이제 원경왕후는 계속적으로 화는 나 있는 아니 사람일 근데 수밖에 그 없는 궁녀는 어떻게 됐어요 지금? 궁녀도 나중에 후궁으로 된다니까요. 그 궁녀도? 네네네. 후궁을 안 쳐요. 야 원경왕후 입장에서는 진짜 화가 안 날 수가 없죠. 아까 우리가 쫙 얘기했었던 이야기들 그래 이게 지금 사연들 스토리가 보세요. 있는데 원경왕후가 지금 어떻게 지금 세운 나라. 그러니까 원경왕후 입장에서는 내가 어떻게 세운 나라인데. 그러니까 그런데 이거 조강지처를 버리고 다른 근데 또 그 당시에는 1처 9첩제라고 하니까 9명까지가 이제 전통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했지만 본인은 11명을 두기 때문에 아 그럼 원경왕후도 9명까지는 참았구나. 그 11명의 후궁 아래 8명의 아들과 13명의 딸. 원경왕후 입장에서는 돌지. 그러다 보니 이렇게 계속적으로 티격태격하는 중에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었던 이 사건이 그렇죠. 예. 벌어지게 됩니다. 이 사건 근데 뭐죠? 이거는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외삼촌이 많이 도와줬잖아. 이게 문제예요. 외삼촌들이 문제입니다. 근데 이게 원경왕후랑 왜 이어지지? 원경하고 남동생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방원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가 너무 네. 궁금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정도전을 비롯한 신흥 유신들이 네. 고려의 어떤 안 좋았었던 악습이랄까 아니면 혹은 조금 어떤 약점들 같은 게 있을 거잖아요. 그 중에 하나 중요하게 거론되는 것 중에 하나가 왕가의 외척 관리입니다. 왜? 왕가의 외척은 권력을 갖기 너무 쉽지만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데 사실 자격으로는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왜냐하면 원래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굉장히 강력하게 과거제도에 입각해서 사람들을 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외척은
이런 공식적인 입사의 루트가 아니더라도 왕가의 외척이라는 이름으로 권력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고려는 이게 되게 잦았습니다. 심지어 원간섭기에는 네. 외가 자체가 원나라였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너무나도 큰 안 좋은 기억들이 있기도 하다 보니까 이 외가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가 조선시대 내내 관리의 대상이에요. 근데 사실 이 문제는 이 이후로도 계속 벌어집니다. 근데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네. 근데 진짜 어렵다. 사실 조선이 망할 때까지 늘 문제예요. 근데 태종은 이게 너무 뻔하니까 이거 싹을 잘라버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 안 그래도 외가는 언제나 권력으로 쉽게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근데 기본적으로도 또 일단 집안이 좋고 집안도 좋고 네. 내가 왕이 되는데 도움도 좋고 좋고. 지금 세자랑도 친하네? 이거는 아 그렇네. 근데 내가 죽고 세자가 왕이 되면 양령은 과연 여흥 민씨 집안에게 자유로울 수 있을까를 생각한 거죠. 이런 고민이 드는 데에 한몫을 했던 게 원경왕후의 투기도 있었던 거죠. 그 시기심, 질투심. 안 그래도 이게 마음에 걸리는데 왜 계속 내가 처벌드리는 문제까지도 이렇게 태클을 걸지? 이거는 문제가 심각해질 것 같은데 기운이 너무 센데 이걸 눌러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때 즈음에 이방원, 그러니까 태종이 양령이 이때 13살인가? 그때쯤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내가 아들 양령에게, 세자에게 양위하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근데 너무 어리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진심은 아닌 거죠. 보통 이거는 떠보는 왕들이 떠보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선조가 했던 것처럼. 선조도 했고 영조도 했고 이거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딱 하면 아니 되옵니다 다 해야 되잖아요. 오케이 컷 이러면 이제 그럼 이제 날아가는 다 건데 있는 거죠. 아니 되옵니다 해가지고 아닌 걸로 끝났는데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소문이 돌아요. 왜? 어떤 소문? 원경왕후 남동생, 첫째 남동생, 둘째 남동생이 사실은 웃었다더라. 아 그러니까 저거 쇼하고 있네. 아우 태종 또 쇼하네. 그 태종이 소문내겠나 보다. 그럴 확률도 있습니다. 얘네들 쳐내려고 지금. 네. 그럴 개연성도 충분하죠. 네. 그래서 그런데 양령이 왕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기뻐함을 감추지 않았다. 사실 이건 영모입니다. 그렇지. 그래서 잡아가둡니다. 첫째, 둘째 남동생을 일단 잡아가둬요. 셋째 넷째는 참았나 보네. 셋째, 넷째는 나중에 쳐냅니다. 첫째, 이렇게 참았다. 웃음을. 첫째 둘째 이랬다면 셋째 넷째 이래서 뭐 그랬을 수도 있고. 예. 아니면 아무런 게 없었는데 이렇게 갖다 붙인 걸 수도 있고. 아무튼 그것 때문에 첫째, 둘째가 귀양을 가요. 그런데 바로 죽이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원경왕후의 관계도 있고 그다음에 또 양령이 또 친하고. 네. 근데 더 중요한 건 장인어른이 아직 살아있어요. 민재. 민재가 살아있습니다. 심지어 민재 같은 경우에는 이 조선이 실제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아버지 때부터 영이 있는 그렇지. 집안의 어른이고. 아니 근데 잠시만요 쌤. 민재도 있고 네. 원경왕후도 있고 이런데 첫째 둘째를 그 루머만으로 이방원이 귀향을 보낼 때 이래도 가만히 있었나? 오히려 이 민재는 가만히 있는 정도가 아니라 더 엄하게 하라고 합니다. 죽여라 그냥. 죽이는 것까지,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기준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처음에는 서울 근처에 니들이 원하는데 조용히 찡 박혀 있어 했거든요. 그 정도 유배였어요. 근데 민재가 태종한테 찾아가서 가장 멀리 보내라. 가장 먼 곳으로, 가장 안 좋은 곳으로 보내달라. 왜냐? 이 정도에서 합의 봅시다. 분명히 죽이라는 상소들이 앞으로 빗발칠 거다. 영모니까. 그런데 나 살아있는 동안에 그렇게는 하지 말고 죽이는 것 전까지의 가장 극형이라고 할 수 있는 저 멀리 보낸 것까지는 합의 봅시다.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 계속 그렇지.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유배형까지로 끝내거든요. 네. 근데 죽습니다, 민재가. 야 이거 스토리가 이거 뭐? 민재가 죽고 1년이 채 안 돼서 아까 그 말했었던 이 관련됐었던 사건의 다른 인물 한 명을 갑자기 한 2년 만에 그냥 죽여요. 왜 죽여요? 갑자기 생각나서 기분 나쁘다고. 그 말은
남동생들을 쳐내기 위한 시작점이 되는 거죠. 그렇게 쳐내고 난 다음에 첫째, 둘째 남동생의 10가지 제목을 쫙 뽑습니다. 뽑아가지고 읊어준 다음에 이게 참 그건데 자진을 해도 좋다라고 명을 내려요. 근데 하겠어? 그래서 결국 자진합니다. 죽여요. 원경아지 그때는 이제 난리 나죠. 동생들인데. 근데 원경왕후가 계속 사고를 쳐요. 왜? 또 왜? 동생들의 부인들이 남아있잖아요. 예, 예. 계속 궁에 부릅니다. 위로해준답시고. 근데 그럴 수 있잖아. 꼴사나워 보였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문제 삼아서 폐비까지 시키려고 합니다. 원경왕후를? 네. 와, 이건 근데 결국 폐비는 못 시키고요. 일단 조강지처고 그러니까 나라를 같이 만들었었던 그 정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하고 신하들도 가만 안 했지. 가는데 그리고 나서 얼마 뒤에 셋째, 넷째 동생도 쳐내는 사건이 또 벌어져요. 웃었다고? 아니요. 전혀 상관없는 어떤 염씨라고 하는 그냥 관료 중에 한 사람인데 자기의 노비가 억울하게 공노비가 됐다라고 해가지고 소송을 냈는데 결국은 태종이 이거 공노비 된 거 정당한 거야 라고 하는 판결을 냈어요. 야, 근데 뭐 그런 일 가지고 태종이 그런 걸 이때는 다 하죠. 그 위에 무슨 뭐 사법부들이 있었을 거 아니었어? 여기도 다 그게 급이 있습니다. 상고를 할 수도 있고요. 네. 위로 올라가면 임금이 정리를 해줄 수도 있는 거예요. 대법까지 간 거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는 국가 공노비가 맞아 라고 끝난 문제인데 네. 그 염씨가 친했었던 사람이 셋째, 넷째였던 거예요. 그냥 사실 이런 거예요. 술자리에서 염씨 아저씨가 제가 너무한 거 아니야? 그래서 좀 마셨는데 술 마시면서 근데 옆에서 그래 참 내가 봐도 이거는 좀 네 거 아니냐? 원래 네 노비인 거 같은데 라고 했는데 누가 들었어? 누군가가 듣고 꼰지른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조사가 시작이 됐는데 이 과정에서 또 사고를 치는 게 양령이 근데 왜 그랬는지 이유는 알 수 없어요. 아니면 뭐 처신술이었을 수도 있고 본인이 살고 싶은. 왜냐면 자꾸 지금 이 양위 파동에서도 그렇고 양령도 등장하니까 네. 본인도 얼마나 좀 쫄렸겠어요. 지금 이방울 다 죽일 버리는 아빠인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또 이 조사들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에서 양령이 갑자기 아빠한테 그 셋째, 넷째 외삼촌이 첫째, 둘째 외삼촌 죽을 때 저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 있어? 라고 한 적이 있어. 그건 실록에 있는 거죠. 네, 그게 다 남아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봅시다. 친했잖아. 아니면 양령도 이 외삼촌들이 장차 나의 견제 세력이 될 거라고 봤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리고 약간 흘러가는 흐름상 이 피해 숙청이 여기까지 다 죽지 않으면 끝나지 않을 거다라는 것도 눈치챘을 수도 있고요. 근데 굳이 양령은 그 말을 얹을 필요는 없잖아. 속도를 붙이게 한 거죠. 빨리 처리하시라. 친했다며. 명절날 뭐 약과도 좀 받았을 거고. 명절에 약과 받으면 친한 건가? 아니, 그러니까 삼촌이니까. 네, 아무튼 그렇게 돼서 이제 또 유배를 보냅니다. 유배를 보냈는데 첫째, 둘째 때랑 똑같아요. 자진해라. 자진을 허한다. 하고 싶으면 해. 네. 이런 거구나. 기사 제목이 그렇습니다. 민무휴, 민무회, 셋째, 넷째예요. 네. 모두 자진하다. 이게 이 원경왕후의 아픔의 끝이 아니에요, 또. 아니, 지금 동생들이 다 죽고 아빠는 이제 돌아가셨고. 자, 남아있는 게 양령, 양령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총령이 됐을까? 그게 되게 중요해요. 원래 그래서 양령이 나는 왕에 관심이 없고 뭐 미친 아닙니다. 척인 뭐 그래서 전혀 잘못된, 미친 척 하지 않았나요? 전혀 잘못된 사실이고요. 양령은 그냥 미친놈이에요. 원래? 아빠의 안 좋은 점만 싹 다 닮은 사람입니다. 아니 근데 양령이 글도 되게 잘 쓰고. 아닙니다. 아니요? 네. 양령은요, 예. 어렸을 때부터 공부하는 걸 싫어했고요. 예. 술 먹고 노는 거 너무 좋아하고. 그러니까 일부러 죽기 싫어서 그렇게 했다는. 아닙니다. 특히나 여자를 너무 많이. 그러니까. 일부러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아, 그래요? 충령과 양령은 라이벌입니다. 양령이 그렇게 돌아다닐 때 나중에 세종이 되는 충령은 열심히 공부하고요. 왜냐면 형을 보니 세자 그럼 왜 저러지? 될 것 같은데. 야 잘하면 나한테 오겠는데 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를 정도로 그만큼 양령이 좀 막 나갔구나. 막 나갈 때마다 아빠 옆을 지키는 건 충령. 충령. 어렸을 때부터 태종이 평가를 한 게 있어요.
첫째는 개차반, 둘째는 빙그레, 웃기만 한다. 충령은 어렸을 때부터 총명하고 막 하면서 칭찬을 막 해요. 그러니까 충령은 어렸을 때부터 자질이 보였던 거죠. 이방원이 찜은 했네. 근데 어쨌든 양령은 첫째고요. 그러니까 어떤 첫째냐면 원경왕후랑 이방원이 그 앞에 여러 아들들을 어린 나이에 보냅니다. 아, 요 앞에. 요 앞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어렵사리 얻은 장남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귀했거든요. 아, 야, 갈등된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방원도요, 양령을 폐세자로 할 때 계속 울어요. 그러니까 그 폐쇄자를 시킬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다른 남성 관료의 첩을 데리고 궁궐로 들어와서 살아요. 열이라는 이름이 열이. 들어봤어요. 네. 되게 아름답게 제가 어디서 TV에서 본 것 같거든요. 열이는 진짜 이뻤답니다. 생각났어요. 네. 서프라이즈 한번 나왔어요. 열이가. 예, 양령이 열이를 너무 사랑하고 아름답게 포장된 걸로 맞습니다. 기억이 나거든요. 네네네. 그 사건이 결정적이었습니까?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고, 더 앞에서 이제 전사가 좀 있죠. 네. 자꾸 궁궐에 기생을 불러다 놀아요. 이 동네에서 제일 이쁘다, 소문났다. 그러면 됐다가 집에서 자꾸 놀고 막 이러는 게 잦았어요. 지금 나라 만든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빠가 태종이 양령한테 많이 오르고 달랬을 것 같은데. 진짜 어르고 많이 달래요. 네. 여러 번 신하들이 이거 문제 심각하다라고 하면 태종은 항상 뭐라 그랬냐면, 지금까지는 열이 스캔들 있기 전까지는 애가 아직 어려서 그러는 거, 야, 니네 어릴 때 안 그랬어? 막 이런 거. 나이 들면 다 고친다 라고 하고 계속 감쌉니다. 그리고 내가 반성문 쓰게 할게 라고 반성문 쓰게 하면, 이때 반성문은 본인이 안 써요. 보통 세자 원래 세자들이 반성문은 선생님이 대신 써줘요. 병계량이라고 당대 최고의 문장가가 써주는데 그 집 남아있거든요. 반성문이 명문이에요. 진짜 거의 뭐 세상의 모든 짐을 다 짊어지면서. 예전에 뭐 드라마인데 기억이 안 나는데 아들이 잘못하면 대신 맞아주는 그런 로비도 사람들도 있죠.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하다가 열이 때는 참지 못합니다. 돈 돌지. 완전히 돌아버려가지고, 야, 너 이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는데, 이때 양령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죠. 그게 뭐냐면, 아빠는 엄마가 그렇게 해요? 우리 엄마 두고 아빠 구첩까지는 오케이 했잖아. 왜 나는? 나 왕 될 건데? 아빠 아들이야. 나 누구 닮았겠어 아빠. 그런데 사실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왕이 아니잖아 대신에. 그렇죠. 태자 때부터 이 정도로 처벌만 했던 경우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일단 됐고, 그 말투 자체가. 아빠는 눈을 이렇게 도끼를 뜨고 고개 삐딱하게 해가지고. 그렇게까지는 이제 아빠 성격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못했겠지만, 옛날 역사서들을 봐라. 역사서들 보면 영웅 호걸들은 원래 여색을 밝힌다. 아빠도 선 넘었네. 여색을 밝히지 않았냐, 왜 나한테만 그러냐라고 했을 때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고요. 어쩔 수 없이 폐쇄자를 시키는데, 폐쇄자 시키는 과정 모든 것이 조선왕조실록에 적혀져 있거든요. 계속 울어요. 너무 귀하게 얻은 아들이니까. 폐쇄자 시킨다라고 하면서 울어요. 그리고 이 양령이 세자 자리를 넘긴 거니까 본인은 한양 밖으로 빠져야 돼서 이천 쪽으로 이렇게 가는데, 가는 길을 마중 나가라고 자기가 아끼는 신하한테 부탁을 해요. 근데 그 배웅 좀 해라 할 때도 울어요. 그분이 이제 그 양령을 보낼 때 했던 이야기들을 또 해줘요. 태종한테 가서. 그러면서 마지막에 한번 양령이 드라마처럼 가는 길에 한강 앞에서 한번 돌아봤대요, 한양을. 그 실록에 있어요? 실록 있어요. 한양 쪽으로 돌아보고 이제 다시는 오지 못하겠지. 사실 뒤에 엄청 많이 오거든요. 꼭 하면 와. 놀러. 아무튼 그때 갈 때는 막 이렇게 하면서 담담하게 갔습니다. 하면서 또 이방원이 울고. 그 얘기 들으면서 이방원. 아니 근데 원경왕후는 그게 중요한 거죠. 첫째 아들이 폐쇄자까지 돼서 한양 바닥을 뜨는 거를
엄마가 살아있는데 본 거예요. 그 가슴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남편한테 뭐라 안 했나? 남편한테 뭐라 하다가 아 그래도 자기는 한 소리 날 수 있을 거 아니야. 여보! 그렇게 못합니다. 이미 그때는 기가 좀 꺾였구나. 기가 꺾인 정도가 아니라 그리고 난 다음에 얼마 안 있다가 죽습니다. 2년 있다가 죽어요. 그거를 화를 못 이겼나? 공식적인 병명은 학질이라고 돼 있어요. 학질이면 그거 말라리아인데 네. 근데 사실은 조선시대 때 열 나는 병은 다 학질이라고 보기도 해요. 그래서 정확한 병명이 뭐였는지는 모르는데 열이 나서 죽었다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그때가 56세인가 그래요. 근데 이때 56세면 굉장히 오래 산 거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도 노안으로 죽었을 것으로 이제 보죠. 그렇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도 가슴 아프게 죽게 됩니다. 이방원이 울었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울고 안 울고가 결국은 원경 왕후에 대한 마음을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만 딱 놓고 얘기를 하면 지금 둘 사이의 관계는 완전 끝났잖아. 즉위 1년부터 끝난 것처럼 보이시죠? 아까 살아있는 자식들 다 합치면 4남 4녀라 그랬잖아요. 8남 4녀인데 이제 앞에 넷은 갖고 남동생들 천해지고 이렇게 완전 막장으로까지 치달았다라고 보여질 때에도 애는 계속 애를 낳습니다. 그리고 부부관계가 좋았어. 굉장히 뜨거웠어요. 그럼 둘 사이는 도대체 와 뭐냐? 무슨 관계냐? 와 풍비박산 났을 때가 어디까지 났어요? 첫째, 둘째가 죽고 난 지 2년 뒤에 막내가 태어나요. 그 뒤로는 없었네. 그만했네. 아니죠. 왜? 이때 나이가 47세예요. 40대 중반에 어우, 낳았으니까. 마지막까지 파이팅 하셨네. 제가 이 둘 사이의 갈등만 지금 쭉 얘기를 하니까 둘 관계가 굉장히 안 좋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뜨거울 때는 뜨거운 거거든요. 그리고 원경왕후가 죽고 난 다음에 정말 진심으로 슬퍼했었던 건 태종입니다. 태종이 엄청나게 슬퍼하고요. 태종이 거기 계속 지켜요. 당연히 지켜야죠. 이 정도로 싸우면 지키실 거예요. 오. 근데 실제로도 둘 사이의 관계는 열정과 냉정이 함께 있는 거예요. 첫째, 둘째가 그 사단이 나고 아이를 가졌다는 거랑 만나서 사랑을 했다는 건 뭐 이런 거겠죠? 당신 그때 진짜 너무 심하지 않았어? 막 하다가 띠리리 왜 이래? 하다가 갑자기 이런 거지. 마침 태종이 들어왔는데 싸울라가 들어왔는데 원경하고 이렇게 뭘 주우려고 비녀가 떨어진 걸 주우려고 딱 했는데 아니면 서로 막 소리가 하다가 이게 왜 이래? 딱 들어갔거나. 야, 아니, 둘만 알 수 있겠네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원래 태종은 왕이 되는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죠. 아빠가 왕이 되기 전에 태어났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시절에 부인이 원경왕후잖아요. 네. 그때는 이제 민씨 부인이죠. 그렇죠. 민씨 부인인데 이방원이었었던 시절이 굉장히 뜨거웠던 거예요. 20대의 그 사랑을 그렇지. 엄청나게 했던 사람인 거죠. 민가에서. 그러면 왕가에서의 정략적 결혼과는 또 느낌이 다른 겁니다. 이번 그 원경 드라마 그 장면 중에 이제 그 장면 제가 안 봐가지고. 그런 장면이 나와. 그 굉장히 뜨거운 정사씬이 있는데 비녀를 줍나요? 거기서 궁녀들이 놀래요. 왜냐면 왕과 왕비가 합궁을 할 때는 예가 있는데 이 둘은 그런 게 없어요. 나 불꽃 튀었구나. 얘기하다가 야 문 닫아. 아니 왜 자꾸 그 부분만 얘기를 하세요? 지금? 제가 사실은 그 부분만 봤어요. 사실 좀 원경이란 말만 들었을 때 저는 무슨 거울 얘기하나? 얘네들이? 뭔가 뭐 미스테리한 거울을 가지고 무슨 사극을 만들었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왜냐면 문정왕후도 들어봤지. 그렇죠. 뭐 인수대비도 들어봤고 그렇죠. 뭐 장록수도 들어보고 뭐 많은데 원경왕후는 저는 사실 처음 들어봤어요.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분들보다 조선 왕조에 있어서는 임팩트가 훨씬 셌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요. 와 이런 분이 또 있을까 싶은데 조선시대에는 없지. 네. 왕을 만들었으니까 나라를 세우고. 그렇죠. 와 대박입니다. 오늘 새로운 사실을 진짜로 많이 알게 됐고 오늘 너무 재밌었는데 뭐 혹시 또 궁금한 거 있습니까? 아까 고려 때 개경이었는데 조선
수도를 한양으로 한양으로 옮겼잖아요. 옮겼죠. 네. 6화에서는 아직 안 옮겼던데요. 아, 그게 왜 그러냐면 아니 뭡니까? 아, 이성계가 지금 천도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직 6화까지 나왔는데 네. 아직 천도 안 했다는데요. 이거 그럼 이거 그게 뭐냐면 억까하신 거 아니에요? 이성계가 왕이 되고 얼마 안 있다가 한양으로 천도를 하고요. 네. 정종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다시 개성으로 갑니다. 왜? 피 묻은 동네잖아요. 동생이 죽은 동네. 아. 그래서 이 한양 일대는 이제 경복궁이죠. 그리고 개성 이때는 이제 개경이라고 불렀죠. 개복궁인가? 네, 아니 개성에도 성 이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 제가 갑자기 아픈 손가락. 네, 아무튼 아 다시 가는구나 정종 때 개경으로 다시 환도를 했다가 예. 태종이 왕이 되고 얼마 안 있어서 다시 한양으로 돌아가는데 경복궁으로는 미처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왜요? 개경으로 옮긴 것과 똑같은 이유죠. 1차 왕제나 여기서 벌어졌었고 여기에 피가 너무 많이 묻어있고 그 다음에 이 경복궁이라는 것 자체가 정도전이 사실 만든 잠시만요. 아 나 지금 또 이해가 안 되네. 참 죄송합니다. 이성계가 한양으로 천도를 하고 그렇죠. 그런데 한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한양에 있는 경복궁은 1차 왕자의 난을 겪었던 곳이기도 하고 동생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경복궁이라고 하는 궁궐 자체가 정도전이 지은 이름이기도 하고요. 무슨 뜻입니까? 나라가 그냥 흥해라라고 하는 뜻인데 이게 그 유교 경전에 있는 그러면 이방원 입장에서는 못 들어가지. 못 들어가기 내 손으로 때문에 죽였는데. 만드는 궁궐이 창덕궁인 겁니다. 그래서 경복궁으로 들어가지 않고요. 창덕궁을 새롭게 짓자라고 해서 창덕궁이 만들어지고 있는 동안에도 경복궁으로 안 돌아갑니다. 그러면 신하집에 있어요. 신하집에. 야 이게 미신 같은 건가? 아 너무 들어가기가 찝찝했던 거죠. 창덕궁이 완공이 덜 됐는데 가서 살 수 있을 정도가 됐을 때 거기로 들어가요. 야 나 이건 처음 알았네. 혹시 경복궁이랑 창덕궁 다 가봤죠. 가보셨나요? 예, 저 궁도 다 했습니다. 가보시면은 혹시 둘 궁전의 차이를 못 느끼셨어요? 창덕궁과 경복궁? 아 그게 이거 그 얘기 들었던 것 같다. 기와에 금색이 없다 그랬나? 아 그런 차이는 아니고요. 경복궁은 정도전이 경복궁이라는 거를 지을 때 정말 딱 유교 윤리에 입각해서 지어요. 뭐 자금성 축소판처럼. 축소판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자존심이 상하고 왜냐면 생각보다 경복궁은 사이즈가 큽니다. 경복궁 꽤 큰 궁궐이래요. 3분의 1밖에 안 남았으니까 지금. 아무튼 근데 딱 보시면 직사각형이에요. 그렇죠. 직사각형 안에 직사각형 안에 직사각형이 있는 구조. 문이 3개를 통과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6조 거리에서 쭉. 쭉 들어가서 이제 광화문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긍정전 넘어가고 거기에 문이 3가지가 있고 안으로 들어가는 것마다 공간이 다 다릅니다. 신하들과 같이 있는 곳, 왕만 있는 곳, 왕이 자는 곳,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쫙 나뉘어져 있거든요. 안쪽으로 이렇게 쫙 격자형으로 엄청나게 계획돼서 만든 곳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에 뚱 뚫리게. 그렇죠. 그런데 창덕궁은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 일단 직사각형도 아니에요. 성곽이 이렇게 그어져 있긴 한데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문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라 가다가 옆으로 꺾어야 돼요. 꺾어서 한참 가다 또 왼쪽으로 꺾어야 정문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 자연을 살려서 만들었어요. 아. 태종이 옆으로 새로운 궁궐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들어갔잖아요. 거기는 원래는 이런 격자형이 딱 맞게 구획되기가 힘든 지리적 환경이었던 거죠. 그래서 창덕궁, 창경궁이 들어갔을 때 더 편안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근데 이 구조적인 거는 저는 아직 못 들어봤었어요. 근데 이 얘기 왜 나왔죠? 아까 전에 근데 오늘 이렇게 너무 이렇게 역시나 역사하면 덩킴? 임명한? 선생님 말씀을 너무 재밌게 잘해주셔가지고 오늘 진짜 그 드라마를 보면서 역사와 또 드라마는 어떻게 다른가 또 그런 재미도 한번 찾아보면서 보시는 것도 더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습니까? 저는 늘 올 때마다 너무 언제나 감사하고 또 형님 항상 제가 존경하기 때문에 무슨 존경이요? 불러만 주시면 언제든지
또 올 수 있다는 거. 근데 이거 왜 안 가져가시나요? 오늘은 네, 꼭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음에 또 선생님 좋은 시간 함께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현돈의 제목 없음 TV 티치미 감사합니다.